여러분 오늘 시장 전광판 보셨나요? 진짜 와, 숫자들이 다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7022.95고요.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24,016.02를 찍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상승세도 다우존스만 48,463.72로 약간 보합세를 보이긴 했지만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의 니케 225 지수인데요. 숫자가 그 자체로도 되게 비현실적인데 딱 225.0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 225.00이요? 와, 그거 정말 상징적인 숫자네요. 시장 전체가 막 거대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의 글로벌 증시는 뭐랄까 기록 경신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슈퍼 소리 아래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데이터들이 뭔가 굉장히 귀괴하고 모순적인 비명을 지르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주식시장 전광판만 보면 모든 위기가 끝난 완벽한 호환기처럼 보이잖아요. 네, 평화가 찾아온다는데 막상 국제 유가는 오르고 있고. 그렇죠. 게다가 인플레이션 공포를 먹고 자라는 금하고 막대한 유동성의 상징인 비트코인이 정확히 똑같이 10만 3천 달러라는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세상에, 금이랑 비트코인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요? 세상에서 가장 성격이 다른 두 자산이 같은 가격표를 달았다는 건 지금 시장 심리가 무언가 단단히 꼬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겉으로는 그 지정학적 해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호재가 시장을 지배하는 듯하지만 이면에서는 아주 거대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오늘 이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4월 17일자 미국장 브리핑 및 글로벌 시황 리포트를 완전히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쏟아지는 수많은 숫자들 속에서 표면적인 랠리에 취하지 않고 진짜 맥락을 짚어드려야죠. 네네, 맞습니다. 이 모순적인 데이터들이 도대체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여러분의 지갑과 투자 전략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폭발하고 있는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좋습니다. 나스닥 24,000선 돌파도 대단하지만 사실 한국 시장의 반등이 정말 매섭거든요. 와, 한국 증시 진짜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코스피가 전일 대비 무려 2.21%나 급등하면서 6,220.05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스닥도 1,162.97로 마감했고요. 코스피 6,220선 돌파라니 이게 단순히 숫자가 올랐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막 곤두박질 쳤던 낙폭을 완전히 아주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뜻인 거죠. 개별 종목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삼성전자가 21만 7,500원, SK하이닉스가 115만 5천 원입니다. 와, 115만 원이요? 대박이네요. 네, 그리고 현대차는 단 하루 만에 5.12%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IT, 반도체, 운수장비 같은 묵직한 전통의 강자들이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표면적인 트리거는 명확해 보이긴 해요. 미국하고 이란의 2차 협상이 재개되면서 시장을 짓누르던 그 지정학적 공포가 좀 걷히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전쟁 종식에 대한 낙관론이죠. 근데 전문가님,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지수가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막 튀어오를 수 있는 건가요? 무언가 시장에 거대한 자본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단순히 전쟁이 끝난다는 환호성만이 아니에요. 세 가지 거대한 동력이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들의 진짜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ASML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지정학적 위기가 막 고조되는 와중에도 AI랑 반도체 수요는 전혀 꺾이질 않았다는 걸 실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아하,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확인시켜준 거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구조적 자금 유입입니다. 한국 시장만 봐도 ETF 순자산 400조 원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와, 400조 원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 하방을 단단하게 받치는 콘크리트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톰리 애널리스트가 현재 미국 증시가 2026년 초고점보다 매력적이라고 말한 거군요.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만 싹 사라지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기업 실적이라는 진짜 체력이 폭발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 가치를 강제로 누르고 있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그 족쇄가 풀리니까 본래 가치를 맹령하게 찾아가고 있는 거죠. 와, 비유하자면 댐을 막고 있던 수문이 확 열리니까 펀더멘털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막 하류로 미친 듯이 쏟아지는 것 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모순이 여기서부터 등장해요. 유가 말씀이시죠? 네. 주식시장 논리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국제 유가는 왜 저러는 겁니까? 종전협상 재개되고 평화가 온다면서요. 원유 수송로 위협이 사라지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WTI 원유 가격을 보니까 오히려 2.62달러나 튀어 올라서 93.21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거 숫자 잘못 적힌 거 아니죠?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겉보기엔 진짜 완벽한 모순이죠. 근데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원자재 시장이 절대 단일 변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이란 협상 재개는 당연히 유가를 내리는 하방 압력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근데 유가 결정에 운전대를 쥐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손, 그러니까 오펙의 셈법이 시장을 반대로 당겨버렸어요. 아, 리포트에 있던 오펙 감산 연장 기대감 말이군요. 지정학적 리스크 사라져서 공급 잘 될 줄 알았더니 산유국들이 가격 떨어지네. 우리가 수도꼭지 더 꽉 잠가야겠다. 이러고 나선 건가요? 바로 그 메커니즘이죠. 시장은 전쟁이라는 불확실성보다 원유 공급을 틀어주고 있는 오펙의 노골적인 가격 방어 의지를 더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와, 수요는 멀쩡한데 공급자가 물량 통제하겠다고 시그널을 주니까 지정학적 해빙이라는 호재가 유가에서는 아예 묻혀버렸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상쇄돼 버렸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유가 상승이 한국의 특정 산업에는 정말 잔인한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언급된 최고 가격제의 역사 말이죠. 아, 네. 한국 정유업계 상황이 정말 심각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 마진도 좋아지는 게 맞잖아요. 재고 평가의 이익도 늘어나고요. 근데 지금 한국 정유업계는 완전히 늪에 빠졌단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덮어씌운 최고 가격제라는 천장 때문입니다. 맞아요. 국제시장에서는 93.11달러라는 비싼 값을 주고 기름을 사와야 하는데 국내 주유소에서는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표 이상을 절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경제학에서 제일 경계하는 시정 왜곡의 전형입니다. 이 최고 가격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실이 커지는 함정에 빠지거든요. 원재료비는 오르는데 소비자 가격은 묶여 있으니까요. 중간에 낀 정유사들만 온몸으로 그 손실을 두들겨 맞고 있는 거네요. 코스피는 막 6,200 뚫고 축포 쏘고 있는데 그 지수를 떠받쳐야 할 기간 산업 하나가 정책 모순 때문에 질식하고 있다니. 그렇죠. 결국 정유사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예 마진이 남는 해외로 기름을 수출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국내엔 진짜 기름이 부족해지는 2차 공급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죠. 와, 억지로 가격 누르는 정책의 청구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사실 유가의 모순은 약가입니다. 제가 오늘 본 제일 귀기한 데이터는 바로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아, 그 부분 정말 흥미롭죠. 여러분, 금은 지난 수천 년간 인류가 위기에 닥쳤을 때 달려가는 피난처였잖아요. 반대로 비트코인은 시장에 잉여자본이 넘칠 때 불을 뽑는 위험자산의 끝판왕이고요.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자산들이죠. 그런데 오늘 금이 18달러 올라서 13만 달러, 비트코인이 무려 1240달러 폭등해서 똑같이 1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성향이 완전히 정반대인 두 기차가 어떻게 13만 달러라는 같은 역에 동시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오,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두 자산이 가격표는 같아졌지만 사실 이들이 올라탄 기차의 동력 자체는 완전히 달랐어요. 동력이 달랐다고요? 어떻게 다르죠? 먼저 금을 보죠. 금을 밀어올린 건 시장 밑바닥에 여전히 깔려있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요입니다. 전쟁 위기는 한풀 꺾였지만 물가가 기대만큼 빨리 안 떨어진다는 불안감이 크거든요. 아, 내 현금의 구매력이 녹아내릴까 봐 두려운 보수적 자본들이 금으로 계속 도망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논리라면 비트코인 13만 달러 돌파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금을 산다면서 그럼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 겁니까? 설마 비트코인도 이제 물가 방어형 안전자산이 된 건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끌어올린 건 공포가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적 유동성의 힘입니다. 리포트의 핵심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ETF 순유입 지속. 아까 말씀하신 그 ETF 패시브 자금이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소수 투자자들이 끌어올렸다면 지금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 자금들이 ETF라는 합법적 파이프라인을 타고 막 기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 거시경제의 불안을 먹고 자랐고 비트코인은 제도권 편입이랑 유동성 폭발을 양분 삼아 자랐다는 거네요. 네. 출발지도 다르고 연료도 달랐는데 우연히 13만 달러라는 교차점에서 쾅 하고 충돌하다 만나버린 거죠. 와, 세상을 비관하는 자본과 낙관하는 자본이 각자 엑셀을 배갔는데 속독의 숫자가 똑같아졌다니 정말 소름 돋습니다. 자, 그럼 거시지표들이 이렇게 모순적인데 실제 돈을 굴리는 플레이어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수급 데이터를 보면 심리 상태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코스피 6220선 돌파를 이끈 건 철저하게 외국인과 기관이었어요. 네, 보니까 외국인이 16.89만 주, 기관이 143.3만 주를 쓸어 담았더라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496.8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아니, 개인들은 왜 이렇게 도망치던 물량을 던진 걸까요? 거시지표 모순에 겁을 먹은 걸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과연 개인들의 496만 8천 주 매도가 단순한 항복일까요? 저는 오히려 아주 영리하고 방어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봅니다. 영리한 차익 실현이요? 어째서죠? 중동전쟁이라는 극도의 공포장 속에서 손실을 견디던 개인들을 상상해 보세요. 지수가 6,200선으로 급반등하면서 드디어 본전이나 약수익 구간에 온 겁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으니 일단 짐부터 챙기고 보자는 심리군요. 더 이상의 불확실성을 감내하느니 확실하게 현금을 주겠다. 그렇죠. 지극히 합리적인 심리입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한국 코스피의 체력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네, 외국인은 단기 차익보다는 구조적 반등 여력에 장기 베팅을 하는 거죠. 특히 한국의 로키텔스케어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한몫했습니다. 로키텔스케어의 나스닥 직행요? 그게 단순히 한 기업의 상장 그 이상의 의미가 있나 보죠? 엄청난 의미죠. 한국의 혁신 기술 기업들이 미국 심장부 자본과 직접 연동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뚫린다는 뜻이거든요.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는 제2의 로키텔스케어를 선점하려고 한국 시장에 미리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배경에는 바로 그런 구조적 연동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지갑에 무슨 의미일까요? 유가는 오르고 금과 비트코인은 동시에 10만 달러 돌파하고 개인과 외국인은 반대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전략을 세우려면 환율과 금리라는 최종 보스를 봐야 하는데요. 네, 여기서 또 거대한 모순이 하나 등장하죠. 맞아요. 제가 자료를 읽다가 눈을 비볐습니다. 미국 연준이 여전히 매파적 기조를 안 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bp나 뛰어서 4.274%를 기록했어요. 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자본이 달러로 빨려 들어가야 정상이죠. 제 말이요. 경제학 교과서대로면 달러 강세,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치솟아야 하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됐죠? 1,478.36원, 무려 5.30원이나 하락했습니다. 미국 금리는 오르는데 원화는 거꾸로 강세라니 이 기한상은 뭡니까? 교과서적인 논리가 철저히 깨진 거죠. 여기서 시장을 지배한 건 금리 차가 아니라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랑 유로화의 역습입니다. 유로화의 역습이요? 네,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를 159.1490으로 0.32포인트나 끌어내렸거든요. 달러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은 데다가 글로벌 자본이 안전한 달러 현금에서 빠져나와 한국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강하게 밀어 올려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금리차라는 펀더멘탈보다 투기적 자본의 힘이 환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셈이죠. 그럼 당분간 이 원화 강세 흐름이 지속된다고 봐야 할까요? 만약 이 위험선호 장세가 계속된다면 투자자 여러분은 단기적인 원화 선물 롱 포지션, 그러니까 원화 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전략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롱 포지션 전략까지?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물가도 낮아지고 그게 다시 주식시장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선순환 고리를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당장 우리가 맞닥뜨릴 캘린더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4월 17일이죠. 시장의 명운을 가를 두 개의 거대한 이벤트가 켜집니다.
오전 10시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한은이 이 복잡한 환율과 최고 가격제 딜레마 속에서 과연 동결 카드를 꺼낼지가 관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정도 만만치 않죠. 다음 주는 본격적인 펀더멘털 검증 시간입니다. 수요일에 혁신주들의 심장,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나스닥 24,000 돌파가 단순한 기대감인지 진짜 실적인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고요. 목요일에는 한국의 1분기 GDP 성적표가 공개됩니다.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이라는 충격을 줬는데 드디어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을지가 핵심이겠네요. 네, 한국 경제가 코스피 2200선이라는 그 화려한 숫자에 걸맞은 체력을 증명해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이 모순된 데이터 속에서 한쪽 내러티브에만 맹목적으로 휩쓸려면 정말 위험합니다. 테슬라 실적과 한은 결정을 지나며 균형이 어디로 기우는지 냉정하게 추적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탐구 시간의 궤적을 쫙 되짚어봤습니다. 겉으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화려한 파티가 열렸지만 그 이면엔 산유국 셈법으로 튀어오르는 유가와 피 흘리는 정유업계의 최고 가격제 역설이 있었고요. 물가 불안과 유동성 폭발로 10만 3천 달러에서 충돌해버린 금과 비트코인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500만 주를 던진 개인과 미래에 베팅한 외국인의 수급 전쟁까지도 아주 처절했죠.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는 악재를 묵살하고 오직 완벽한 평화라는 장밋빛 시나리오만 가격에 땡겨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영리하게 빠져나간 틈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미이시죠? 시장이 이미 종전이라는 호재의 단물까지 다 빨아먹은 상태라면 만약 며칠 뒤에 진짜 미국과 이란의 공식 종전 서명이 뉴스 속보로 뜨는 순간 과연 시장이 또 한 번 축포를 쏠까요? 아니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월스트리트 격언대로 대규모 매도 폭장이 떨어질까요? 와, 그거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오늘 한은 결정과 다음 주 테슬라 실적이 그 저울질의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눈부신 전광판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이 계기판 아래의 모순적인 숫자들을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반영할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진짜 흐름을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